저는 14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8번의 국회를 8번의 총선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8번의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쭉 보면 어떤 패턴이 있을 거다.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 거다. 그 8번의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패턴이 있구나 라고 여겨진다면 앞으로를 전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의석을 전망할 수 있는 기본 틀거리를 제가 한번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8번의 선거를 한번 분석해봤고요. 뒷부분은 의제를 한번 전망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2024년의 선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가 2032년 선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8년이나 남았습니다. 지금 정초선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거를 우리가 정치학에서는 정초선거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3번의 정초선거가 있었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출범했던 그 선거, 그 다음에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대선으로서 투표로서 했던 선거, 그 다음에 1987년에 현체제 3번을 보통 이제 정초선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2032년은 20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4와 5의 공배수. 국회는 4년마다 치러지고 대선은 5년마다 치러지죠. 함께 치러지는 게 2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국회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4월 달이었죠. 그런데 2017년에 이게 지형이 빡 바뀌어버렸습니다. 2032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지고 2032년 4월 딱 1개월 후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시선거를 치를 겁니다.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몇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요 다음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번 치러지는 다음 국회 2032년에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32년에는 동시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가 보기에는 99% 일괄 투표를 할 겁니다. 한 대통령과 한 정당의 의원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2032년 출발은 무조건 집권 여당이 다수당으로서 시작을 할 거고요. 2030년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서는 고통스러운 해입니다. 지금 우리의 피부와 와닿지 않는 저출산이 완벽하게 우리한테 피부에 일상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2030년대에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2032년에 출범하는 정부와 국회가 100년을 먹고 살 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4월 달에 치러지는 선거로 파생되는 결과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형을 변화시킬 단서를 마련하는 선거가 2024년 총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몇 석을 갖고요. 국민의힘은 몇 석을 갖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만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겠죠. 작년 10월 달에 60대의 인구수, 유권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난 선거들이 어떻게 치러졌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기본적으로 승리의 기준은 3가지로 크게 다뤄봤습니다. 개헌선 확보 내지는 근접할 것인가. 긴급안건 지정을 할 수 있는 의석이 180입니다. 근데 180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단순 과반이 아니라 한 160석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과반 우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 다수 우위를 할 것이냐. 현재 정치 평론가들은 대체로 다 이게 갈립니다. 이게 오늘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형입니다. 역대 총선 의석수를 한번 비교해 보지요. 8번의 선거 중에 국민의힘은 5번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3번을 이겼습니다. 물론 제가 정당 이름을 얘기하는 건 계열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이 5대 3인데 그걸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은 승리를 5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승리를 3번 했습니다. 7대와 20대와 21대의 승리를 합니다. 열린우리당 17대가 152대 121입니다. 마지막으로 20대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123대 38. 이렇게 3번이군요. 자, 21대, 20대, 17대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 5번과 그 다음에 민주당의 3번은 다릅니다. 국민의힘 5번과 민주당 3번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21대와
그 다음에 17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요? 탄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7대는 아시다시피 탄핵이 있었습니다. 거꾸로죠. 탄핵을 당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 다음에 촛불을 들고 100만이 모였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 치러진 선거입니다. 탄핵이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탄핵이지만 역풍으로서 지금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고, 그 다음에 탄돌이라고 하는 그런 초선 의원만 108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 152선이니까 사실 단순가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들여다보면 160석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새천년민주당 탄핵에 참여했던 쪼그라들은 당이죠. 국민통합21, 이건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에서 나온 당이죠. 이렇게 9일까지 더하면 162석. 사실 같은 계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무소속 자유민주연합 빼놓고 민노당 빼놓고요. 그러면 이게 160석의 어떤 개헌선 근접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21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1대도 역시 탄핵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죠. 문재인 정부가 거의 5년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슈를 몰아갑니다. 특히 이 총선을 앞두고도 역시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탄핵의 여파로서 치러진 선거지요. 제가 이따가 또 이 선거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요인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잠깐만 20대는 다르지 않느냐. 20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 이겼고 신승이지 않았느냐. 123대 122. 이것은 아까 세 가지 중에 단순 우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당시에 국민의당 38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3당 운운하시겠지만 국민의당은 아시다시피 동교동계가 안철수와 손잡고 나가서 호남을 석권했던 선거입니다. 즉 호남이라는 그런 지형적인 지역 기반을 이야기한다면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것이 맞겠죠. 역시 162석의 의석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이에요. 8번 중에 3번입니다. 전부 다 탄핵 같은 정치적인 큰 지형으로서 영향을 받았고 또 단순 가반이 아니라 160석 이상의 사실은 의석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은 5번의 선거를 치러내고요. 단순 과반이 3번입니다. 출범은 14대 15대, 14대 149, 15대 139, 그 다음에 18대 이겼고 19대까지 152석.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은 그렇게 160석 이상으로 180석 가까이 크게 이기진 않았지만 크게 승리하진 않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선거를 치렀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보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단순한 숫자지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지금까지 이겼던 그 숫자입니다. 149, 139, 133, 121부터 최저 103까지 8번을 다 더해봤습니다. 1072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8번으로 나눠봤습니다. 평균은 나오겠죠. 평균 134석은 언제나 차지했습니다. 자, 민주당계열 정당을 한번 보죠. 1072대 954입니다. 954를 8로 나눠봤습니다. 119.255석을 차지합니다. 즉 134대 119의 의석을 지금 평균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편차입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가장 많이 받았던 숫자가 153입니다. 가장 적게 받았던 숫자가 103입니다. 편차는 50입니다. 민주당은 가장 많이 받았던 숫자가 180이고요. 가장 적게 받았던 숫자가 79입니다. 그래서 101입니다. 편차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101, 그러니까 79에서 180석까지의 편차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보수당은 153에서 103의 편차가 있다. 101대 50의 편차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평균 의석수와 편차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에 사실 착시현상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변수도 있었겠고 뭐 이 실제로 정착에서의 어떤 그런 이 확실한 아주 논거가 뚜렷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파의 지지층이 좌파의 지지층보다 두텁고 고르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결론은 확실하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무엇을 더 알 수 있었을까? 180석이라는 건 사실 그 87년 체제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당은 한 153까지가 리미트였고요. 그다음에 180석을 제외한 민주당도 물론 뭐 국민의당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약 한 162석에서 163석 정도를 차지하는 게 최다였습니다. 그런데 21대는 왜 180석까지 됐을까? 이건 사실 그렇게 흔한 아까 지금 87년 체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정부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그런 회고적 투표 결과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건 불가항력이었다.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다. 라는 그런 프레임이 걸려버리면 집권 여당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힘을 실어줘야 돼. 이 난국을 타개해야 돼. 라는 의식이 먼저 작용할 결과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질병재난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를 들여다보면 비대면 선거였습니다. 처음으로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유세를 최소화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벌어지고 막 공포스럽고 사람들 모이지 말라 그러고 해서 얼마 되지 아니한 4월 총선을 맞았고요.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를 잘못 치러서 뭐 전형이 어마어마했다는 그런 식의 기사들이 당시 나오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접촉을 줄이자. 라는 그런 당이 물론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 계열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어느 쪽에 불리할까요? 당시에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선거 지상전 못하고 공중전으로만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상전 그러면 접촉입니다. 유권자들을 1대1로 만나서 고개 허리 굽히고 내가 이번에 나온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선거.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선거가 지상전이라고 한다면 공중전은 미디어를 통해서 나차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이제 공중전이죠. 그런데 당시 비대면 선거를 치렀던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이 대면 접촉을 원했을까요? 당연히 야당입니다. 당시 보수 우파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분열하는 모습에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상전은 야당이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왜? 여당은 언제나 집권 여당은 미디어 수단을 모두 다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중전은 여당한테 당연히 유리하겠죠. 야당은 세를 과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생각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많다. 그런데 그걸 하나도 하지 못한 비대면 선거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도 사실상 민주당 압승의 하나의 요인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러니까 외생 변수가 아닌 스스로 무엇을 잘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공천을 잘못하고 이런 요인들을 제거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패턴이 이겁니다. 중간 선거에서 과연 그 심판론이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지금 언론들을 보면 뭐 여론조사를 많이 하죠. 여론조사를 보면 이 선거가 정부 지원 선거냐, 정부 심판 선거냐, 정부 심판 선거 대답이 많습니다. 역대 어떤 집권 여당의 중간 선거가 심판 선거가 아닌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심판 선거냐 아니면 지원 선거냐의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집권한 지 2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이 선거는
무조건 선거하기 전에 유권자들한테 이게 심판선거입니까? 지연선거인가 하면 당연히 심판선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건 역대 어떤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한 어떤 양상이었고요. 그렇게 대답은 하면서도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결과는 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선거가 치르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만 하원은 2년 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2년 임기 이후에 한 번 더 중간 선거가 치러지죠. 그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그 국회의원 선거는 아예 그냥 중간 심판입니다. 제목이 딱 중간 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심판은 경제 투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나빠졌느냐. 야당은 무조건 그 주제로 집권 여당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제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냐? 그런데 논문들의 결과는 다릅니다. 즉 유의미하게 연관이 없더라입니다. 15대 대선 보죠. 김영삼 정부에서 초래된 IMF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해창 후보가 굉장히 선전합니다. 이해창 후보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시면 IMF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실 그 실망감 또는 국민들의 어떤 비난, YS 정부에 대한 비난, YS 정부가 집권 5년 차에 단단히 그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단단히로 떨어진 건 그때가 처음이죠. 17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정부가 두 번째로 높은 단기적 소득 증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의원은 500만 표 차례로 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장기적 소득 증가율을 기록한 MB 정부의 박근혜 후보 역시 18대 대선에서 선전했다. 이렇게 실제로 소득 증가율, 고용률 이런 것들이 당시에 중간 심판으로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느냐에 대한 연구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물론 여기도 이런 식의 결론들을 냅니다. 정치학자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정당 일체감이더라.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그 지지자들은 만약 나빴을 때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어떤 식이냐?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냐, 아니면 전 세계적인 문제냐? 전 세계가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도미나 현상이거나 혹은 연계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아주 엄정한 어떤 판단을 내린다 등등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사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입니다. 내 집값이 떨어져서 벌을 줘야지 라는 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시대별로 약간 다릅니다. 14대 15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공방을 벌였던 어떤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값과 관련해서 실제로 아파트 값이 얼마 오를 때마다 보수 정당의 득표율이 얼만큼 오른다라는 연구 결과를 21대 총선을 베이스로 해서 강원택 교수가 그런 논문을 최근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 즉 대선에서 보여줬던 실제로 부동산 가격과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투표율입니다. 쭉 보시면 강북에 상당히 불리했던 이번에 수도권에 엄청난 물량의 새로운 어떤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그 아파트들이 물론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거기에 3, 40대가 들어갈 아파트냐 아니면 6, 70대가 들어갈 아파트냐 그것도 성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별로 아파트의 가가 출렁거릴수록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의제가 세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했을 때 옛날에는 지역 갈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급 갈등이었죠. 누가 자본가고 누가 노동자냐. 이걸 목표로 해서 계급정당이 진입을 합니다. 민주노동당. 그런데 가장 큰 변수가 될 건 갈등 중에 세대 갈등.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세대론을 이야기합니다. 86세대 물러가라. 그런데 실제로 86세대는요, 21대 총선에서 300명 전체 국회의원 중에 174명을 차지합니다. 전체 포션으로는 58.1%입니다. 60%에 가깝죠. 50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국회 구성을 봤을 때 한 특정 세대가 60% 가까운 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50대가 최고로 있었던 그런 국회가 53%까지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60%까지 육박을 하고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석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30대에 출발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운동권 86세대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까지 60년 그러니까 86세대가 59명으로 늘어납니다. 처음 3명으로 시작. 그런데 97세대는요. 처음 딱 출발을 해서 똑같은 그런 누적된 시간 흐른 다음에 15명이 늘어납니다. 86세대는 똑같은 어떤 그런 기간에 59명이 늘어나고 이쪽은 15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독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했는데 불평등의 세대입니다. 이 불평등의 세대는 국회만이 아니더라. 노조, 그 다음에 대기업 간부, 이건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86세대가 그냥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 세대의 어떤 갈등, 이 세대의 갈등이 세대를 어떻게 의제로 삼아서 그것을 이끌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즉 이쪽은 이미 한나라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조금 다릅니다.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이름으로 강위원 공동대표, 즉 한총련 의장이었던 사람이 인터뷰를 했더군요. 우리는 세력 교체를 할 겁니다. 86세대 전부 물러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일부 우려하듯이 전대역 세대를 한총련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양쪽 다 86세대가 교체돼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모든 그런 유권자들이 세대를 떠나서 이게 왜 바뀌어야 되고 왜 이것이 우리 지금 사회에 이득이 갈 수 있는 정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의제일까를 만들어가는 쪽이 이번에 굉장히 큰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에서는 2003년에 이 제너레이션 갭을 제대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세대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2003년 3만 명의 청년들이 제너레이션 저스티스 세대 정의를 외치면서 부모 세대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을 줄이라는 시위를 합니다. 이 당시에 언론들이 제너레이션 워페어라는 개념을 내놓습니다. 세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갈 겁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다. 가지 않을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또 그런 정당이 이번에 집권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갈등을 하느냐가 결론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쭉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